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상임위 보류로 논란이 됐던 영상단지 매각 동의안이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 강제적 당론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날 7명의 찬성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14일 본회의 통과가 남겨지긴 했지만 이 당론으로 정해진 만큼 영상단지 개발 사업은 이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이 확실시된 만큼 이제는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텐데요. 오늘 자리한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한선재 전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장과 이재진 세안대 초빙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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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모두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분들이시잖아요. 특히 영상단지 개발 논란 과정을 모두 지켜봐 오셨을 텐데 그동안 복합 쇼핑몰이 계획됐다가 무산되는가 하면 부분 개발이냐 전면 개발이냐를 두고 또 논란이 벌어졌던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여곡절이 참 많았었는데 민주당이 당론으로 개발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이 만장일치 강제적 당론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어쨌든 이제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 끝에 정책적 판단과 결정을 한 결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우선 GX 건설이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 한 2년 동안 계속해서 의회가 계속해서 공유사를 부결했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부천시 의원들이 기업을 유치하는 좀 부정적이다 이런 대내외적인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부담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론으로 확정됐을 때 교차 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게 이 강제적 당론인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정하는지 이번의 경우는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적절하다고 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강제적 당론보다는 권고적 당론 이 아니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경우 그 수준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제 각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들은 각자 독립의 그 입법 권한을 갖고 있는데 당에서 강제적 당론을 결정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영상문화 단지에 대해서 좀 큰 틀에서 시와 의회와 또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고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영상단지 매각 동의안을 두고 올해 내내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정치권의 시각도 한몫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저는 강제적 당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불안한 미래의 시작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간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시간이 좀 확보됐다는 점, 또 그 시간 동안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행정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서 또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점에서 시간이 조금 소요된 것은 저는 괜찮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강제적 당론이라고 그러고 아까 우리 한선재 원장님께서 권고적 당론이랬는데요. 강제적 당론, 권고적 당론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이게 어떤 법적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강제적 당론이라고 하는 게 지난해 2019년 12월에 민주당에서 공수처법 처리와 관련돼서 한 의원,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서 강제적 당론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사례를 가지고 와서 강제적 당론을 이제 민주당에서 채택을 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강제적 당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제46조 국회의원 또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원의 임무와 관련돼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좀 강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퇴행적 민주주의 한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 당론으로 강제한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 주셨는데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에 반대 입장을 냈어요. 시민들은 높은 비율로 이 개발을 찬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권에서 반대 당론을 내놓은 이유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에서 함정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시민들이 80% 찬성을 했다. 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민의 대상이 누구냐였었는데요. 그 개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이익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의 대상의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고 그 여론조사의 결과가 만약에 80%였다고 한다면 나머지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사실 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은 그렇습니다. 80%라는 네, 거죠. 그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 개발 행위를 해야 하는 중동과 상동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면 당연히 요즘 가장 큰 관심이 뭡니까? 부동산 가치의 상승이에요. 그 상승이 예상될 수 있는 시점에서의 어떤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당위성을 확보했다. 이거는 그걸 통해서 당위성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눈 감고 아웅하는 식과 같은 그런 정책의 가림 현상이 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요, 이 영상단지 개발 찬반을 논하는 자리는 사실 아니고요.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짚어봐야 하는지 마련한 자리인데요. 이 상동 영상단지는 문화도시 부천에 걸맞는 미래 먹거리로서 영상산업을 육성하자는 그 어떤 개발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영상산업이라는 것도 참 다양하죠.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 컨텐츠일 텐데 부천의 경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광역정부든 기초정부든 지금 최고 현안 사항은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장 현안 사업입니다. 네. 특히 이제 부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옛날에 이제 의정활동할 때는 약 89만 정도 인구였는데 지금 부천시 인구가 82만 7천입니다. 굉장히 많은 인구수가 줄고 또 기업이 외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세수가 지금 거의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민선시장이 매년 가용 재원이 한 2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이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도 없고 발굴한다 하더라도 예산 투입이 어렵기 때문에 네. 그만큼 시정부를 운영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게 저는 그 큰 관점에서 난개발이 아니고 종합 개발을 확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고 네. 또 이 이제 영상문화 단지를 과연 그러면 부천시 이 먹거리를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좀 유치하고 거기서 일자리와 세수를 지속 가능하게 확보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상단지가 성공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 부천시가 좀 어떤 방향을 잡고 가면 좋을까요? 큰 틀에서.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영상단지 내 28개 기업이 유치가 된다. 뭐 그런 네.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기업이 많이 유치가 되는 것은 당연히 좋다. 또 컨텐츠가 다양한 것 당연히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영상단지에 대해서는 흑역사가 조금 있어요. 영상단지 지역에 대해서 다양한 민간 제한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 민간 제한 사업들이 다 실패가 돼서 예를 들면 부천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혈세로서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을 정리를 해줬던 사례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상동 영상문화단지 내에 있었던 서커스 전용 극장이었는데요. 그거는 민간이 제안했는데 사실 그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천시가 건축비 약 80억 원가량을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이처럼 영상문화단지가 여러 가지 민간 제한 사업의 흑역사 내지는 무덤이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콘텐츠를 우리가 집어넣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영상과 관련돼서 사실 국가 주도 영상 산업 영상 문화 도시는 이미 부산으로 결정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부천시가 국가가 주도하는 부산과 같은 영상 문화 콘텐츠를 확보하지 못할 텐데 과연 보완제로서 그러한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 콘텐츠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느냐, 확보할 자신이 있느냐, 확보가 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차별성을 갖느냐 이런 부분에 그렇습니다.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세요. 지금 뭐 영상 콘텐츠 산업과 관련해서 소니, EBS 등 총 28개 입주 기업이 예정됐다는 게 시의 설명인데 이 기초지자체 추진 사업 가운데서는 좀 보기 드물다는 평가입니다. 이 정도면 영상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좀 걸맞는 그런 규모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부천 영상문화단지를 이제 비교를 할 때 판교 테크노밸리, 그다음에 이제 마곡 산업단지를 비교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판교 그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강남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리적 여건은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이제 마곡 산단 같은 경우는 LG하고 넥슨에서 대한민국의 그 주력 기업들이 입주하고 또 한 150개 기업들, 거기는 또 전문직 종사원들이 한 3만 명 정도 이렇게 입주했기 때문에 대단히 그 성공적 그 모델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두 도시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런 데서 성공 사례들을 좀 벤치마크해서
방금 이재현 교수님께서 얘기했지만 흑역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고민 하에 그것도 이제 공고적 당론이 결정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부천 지역사회가 정관 모든 지역사회가 영상문화단지를 미래 먹거리, 미래 부천시와 미래 세대들에 대한 희망의 땅, 희망의 그 도시 이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그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제를 안고 우리가 좀 꼼꼼히 짚어봐야 됩니다. 지금 확실한 콘텐츠 기업이 없다는 등 10년 후에 이게 떠나면 어떡하냐는 등 지금 입주 기업들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영상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하려면 어떤 점들을 조금 보완돼야 할까? 물론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재 입주하기 위한 그 얘기가 된 그런 기업들로 어떻게 좀 보충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28개 기업들이 과연 기업이 유치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여기에 투자도 하고 이번에 입주 유치를 할 때 투자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오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의 검토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8개 기업 많죠. 그런데 그 28개 기업이 본사가 유치가 되는 것과 그냥 그 어느 한 부서 내지는 새로운 신생 부서가 어느 한 부스만 가지고 유치가 된다. 어떤 이거는 규모로 들어오느냐. 그렇죠. 예. 규모와 컨텐츠의 내용 그리고 그 컨텐츠를 통해서 그 지역 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토가 좀 되어야만이 우리 지역 내에서 부천 지역 내에서의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생길 것이다. 그 부분을 우리 부천시의회 시민들이 철저하게 감시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또 듭니다. 사실 이렇게 개발 계획이 늦어진 만큼 입주 기업들이 다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의원들도 이 행여 입주 협약을 어길 경우를 대비해서 위약 벌 금액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요구도 내놨는데 이 부분이 실효성이 있으리라 보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것도 역시 큰 제재에 따른 효과는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민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수익성을 창출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수익성을 창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본인들은 이곳에 철수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철수하려고 할 때 위약벌이라고 하는 제재를 통해서 더 이상 철수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혹은 어떤 일정한 부분의 금액을 지불하게끔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송사로 갈 염려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바뀌어진 여건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따라서 민간이 투자 유치를 하거나 민간 기업 유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위약벌 제도도 굉장히 그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메꾸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그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에 있는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직접 이런 기업들이 유치가 된다고 한다면 그 기업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마음을 얻고 그분들의 실질적인 투자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 관계의 소통을 좀 만들어내고 매력적인 부천시로서의 입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산업과 관련해서는 대장 신도시에도 산업단지가 조성될 계획인데 영상단지는 대장 신도시 조성 계획 이전에 발표됐기 때문에 또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영상문화산업단지는 이제 컨텐츠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문화예술 컨텐츠, 교육.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별하게 이제 중복되진 않고 계획대로 이제 가면 될 것 같고 대장동 산업단지는 첨단 산업 조성단지입니다. 그래서 부천에 있는 송내, 내동, 도당동, 삼정동에 있는 구도시 이 기업들을 이제 대장동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일부는 이제 이전을 하고 또 일부는 이제 첨단 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첨단 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생각이고 또 이건 정부 차원에서 이제 주거와 산업단지를 복합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업 내용이나 기간이 중복되지는 않는다. 특별히 그 대장동 산업단지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2029년도에 완공 계획이고 또 방금 말씀하신 영상문화산업단지는 내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이나 기간은 중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겹칠 우려는 없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인근 청라에도 지금 영상단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차별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좀 짚어봐야 할 텐데 이게 상임위에서도 사실 제기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경쟁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상생 대상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상생을 하기 위해서의 조건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 자체의 독창성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즉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고 있지 못하면 상생도 안 된다라는 생각인데요. 지금 인천에는 청라에 약 8,400억 규모로
청라 스트리밍 시티 건설 네.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인근 지역인 고향에는 경기도가 100% 투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고향 방송 영상 밸리라고 하는 사업이 약 21만 평 부지에 대해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김포에는 38만 평 규모예요. 이 자족도시 건립인데 이것 역시도 방송 영상 문화 콘텐츠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청라뿐만이 아니라 부천시를 싸고 있는 인천 그리고 고향 김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이 보다 우리 부천시보다 많은 면적과 넓은 면적에서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이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그들과 경쟁을 해서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를 정말 밀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됐던 게 바로 토지 매각 대금입니다. GS건설 컨소시엄의 토지 제한 가격이 지나치게 낮았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현 시세와 비슷하게 좀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이제 GX건설 회사에서 처음에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할 때 평당 1,600만 원, 그 다음에 전체 규모는 1조 3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업 한 9,170억 정도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가입니다. 추정가, 확정 가격이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14일 날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첫 번째는 이제 공식 협약 체결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관리계획 변경을 이제 행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단지, 뭐 학교용지, 봉합개발용지, 뭐 공원용지 이것들 지적을 하면 세 번째로 이제 그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부천시에서 네. 2개 기관의 감정평가를 의뢰를 하는데 가장 높은 감정이 나오는 회사의 금액을 가지고 이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그때 이제 정식 계약을 통해서 행정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보상 토지 매각 가격이 너무 낮다라고 예단하는 것은 좀 잘못 판단한 것이다. 사실 그냥 아파트를 개발하면 지금은 훨씬 더 많은 그 세외 수입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까도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고 저도 얘기했지만 부천의 현안 사업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기업 유치하려면 그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높은 매각 대금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뭐 어떤 개발이든 사실은 뭐 일사천리로 진행되긴 참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마련이겠죠. 무엇보다도 이런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내는 게 참 중요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가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가칭 시민협력위원회 설치 운영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이 좀 대안이 돼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지방자치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라고 하는 그 적극적 의사 표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의견일 수 있지요. 다만 시민협력위원회라고 하는 그 위원회의 성격이 단순하게 자문 정도만 하는 그래서 형식적 들러리 역할에 준하는 정도의 역할만 수행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위원회를 두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의 당위성을 조정하는 데 당위성을 보장하는 데의 역할로밖에 활용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시민협력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가칭 시민개발위원회 등으로 변경을 하고 그 위원회의 성격을 조금 더 강제적 규정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로 좀 만들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 위원회에서는 어떤 것들이 논의돼야 할까요? 개발의 전체적인 컨셉 그리고 개발 계획과 관련돼서 개발의 전체적인 용적률이라든지 또 매각 대금이라든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력과 관련돼서 어떤 경쟁력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우리 시민위원회에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들이 투명하게 그 안건이 상정이 됐을 때부터 또 지금 안건이 진행되고 결정이 될 때까지의 과정을 온라인을 통해서 충분히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시민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직간접적인 참여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천시의회에서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 나누었던 그런 우려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 매각 대금 현실화, 또 입주기업 이탈 시 위약벌 금액 상향, 또 시민협력위원회 설치 세 가지를 부천시장에게 제시한 바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 외에 좀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 개발을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저는 이제 시민협력위원회에 대한 그 기능이 장치가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공론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14일 되면 계획은 완전히 이제 의회가 통과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전문가들이 좀 이렇게 그 참여를 해서 방안들을 좀 제시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시민협력위원회보다는 저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좀 구성을 해서 입주 기업들에 대한 뭐 컨설팅, 네. 또 자문, 뭐 재정이나 건설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서 공무원들한테 또는 의회한테 자문하는 역할이 중요한가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동 영상단지 개발 성공 조건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